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확인 사살의 의문. 악몽에 시달린 신재수는 아침에 일어나 박정희 등판에서 쏟아진 피가 묻은 원피스를 빨았다. 선혈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잘 지워지지 않았다. 내다 버릴까 하다가 박종화의 소설 금삼의 피가 생각났다. 옷을 베란다에 널고 소파에 앉아 박선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오늘 일은 우리가 찾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마시오. 라디오를 켰다. 신재수는 뉴스를 듣고는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정부 발표라는 게 김재규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싸우다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서거했다는 게 아닌가. 김재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신재수는 그렇지 않아도 활달한 성격에 혼자서만 진실을 간직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다.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나 할까 망설이면서 그날을 보내고 나니 다음 날부터 제대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합수본부 수사관들은 신재순을 찾아서 서울을 뒤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의 죽음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최후의 목격자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행운이었다. 이 신재순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가 일시 귀국했을 때 그녀를 만나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다든지 말이 헛나온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같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식탁에 놓인 반찬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대통령이면 굉장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반찬이라면 꿀에 재운 인삼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하면서도 씩씩하고 절도가 있는 분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피를 쏟으시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으니까요.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못들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쯤 정보부장 의전과장이자 궁정동 시설관리 책임자인 박선호는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길을 건너 경비원 대기실에 있는 가동으로 갔다. 김재규가 버린 것을 주워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32구경 권총을 대기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경비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선호는 그때까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구두로 갈아 신으면서 경비원들에게 무장들 다 했나? 라고 했다. 10여 명의 경비원들은 일제히 예, 다 했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됐어. 박선호는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한 3분 있다가 내려온 박 과장은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몰려오면 쏴버려. 말은 강하게 했지만 박선호는 떨리는 가슴에 경호원이 필요하여 동작이 빠르고 믿음직한 김태원이를 불러 무장하고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다. 경비원 김태원은 그때 가동의 출입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박 과장이 바깥으로 나설 때 문을 열어주었다. 과장은 몇 걸음 나섰다가 되돌아서면서 자네 따라와 라고 했다. 이 한마디로 아내, 4살 박이 아들, 1살짜리 딸을 두고 있었던 김태원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나동 정문까지 갈 동안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문에 도착하니 이기주가 김태원에게 정문 경비를 좀 서고 있으라고 하더니 박 과장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이기주는 과장에게 김계원 실장이 부상당한 대통령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보고했다. 쿠데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보안 대상인 대통령이 현장을 떠났는데도 박선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재규로부터 이런 반구 지시나 지침을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는 어때? 박 과장은 경호실장과 4명의 경호원이 피격되어 쓰러져 있는 건물 안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부상당한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꿈틀거리는 놈이 있으면 깨끗이 정리해. 위의 대화는 박선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이기준은 과장이 김태원에게 정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김태원이한테 안에 들어가 전부 깨끗하게 쏴 죽여버리라고 해 라고 하기에 그 즉시 부근에 있던 김태원이에게 과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기주가 정문으로 달려와서 과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들은 김태원은 겁에 질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 안에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섭기는 무엇이 무서워요? 할아버지와 부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신하셨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어요.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갑시다.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 김태원은 이틀 뒤에 합수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기주가 앞서서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 입구에서 텔레비전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탁자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발을 쏜 후 명중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기주가 마루 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도 있다고 해서 인공 연못 쪽으로 가다가 안방 미닫이 문 앞쪽에서 하는 신문소리가 들려 마루 중앙에서 돌아서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뚱뚱한 사람의 복부를 향하여 한 발을 쏘았습니다. 한 발을 쏘고 나니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발을 쏘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조리대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의 등판을 향해서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을 보니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 조리사 김일선, 이정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용남은 조금 전 박흥주, 이기주, 유성욱이 주방 안을 향해서 일제 사격을 할 때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옆에 쓰러져 있던 김용섭 경호원은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김용남은 쓰러진 상태에서 총성이 가깝게 들려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꽝 하는 총성이 나더니 귀가 멍멍해졌다. 김용남은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에서 엎어져 있는 김용섭 경호원의 등판을 향해서 한 발을 쏜 정보부 경비원 김태원은 앞을 보니 경호원이 쓰러져 있는 옆에 중정 직원인 김용남 씨가 쪼그리고 있었다. 김태원은 경호원을 잘못 쏘면 김용남 씨가 맞을 것 같아서 쏘지 않고 김영 일어나시오 라고 했다.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은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는데 일어서면서 태원이구나 이제야 살았다 라고 했다. 김태원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김영 여기 잠깐만 엎드려 있으시오. 김태원은 나동 정문으로 가서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에게 물었다. 저 안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데리고 나와야겠죠. 그래야죠. 주방으로 돌아온 김태원은 김용남과 요리사 김일선을 데리고 나왔다. 이때 한 구석에서 쓰러져 있던 요리사 이정호가 소리쳤다. 나 좀 부축해 주시오. 총 맞았어요. 허리를 스치는 총상을 당한 이정호는 재민이 승용차로 옮겨져 1시간 남짓 뒷자리에 누웠다가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실려갔다. 정보부 소속 직원들과 뒤섞여 쓰러져 있었던 것이 박상범 경호원을 살린 한 요인이었다. 그는 오른쪽 허리띠로 들어가 엉덩이로 관통한 총상을 입고는 기절한 상태였다. 총상은 관통상이었는데도 자연적으로 지혈이 됐다. 박상범은 27일 새벽에 현장을 장악하러 온 합수부 수사관들이 시체들 사이를 뒤지는 도중에 발견되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이 병원에서 정신이 깨어났다.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는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문병을 와서 알려주었다. 박상범의 옷을 조사해보니 암살조에서 쏜 총알이 한 발은 우옷 왼쪽 호주머니를 뚫고 지나갔다. 다른 한 발은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박상범 경호원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때도 현장에 있었다. 무대 뒤에 비상통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관객석에서 탕 하는 소리가 났다.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니 관객석의 통로로 한 사나이가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연설대 뒤로 몸을 낮춘 박 대통령 곁으로 달려갔다. 대통령은 박군,
우리 내자 어떻게 됐나 라고 했다. 박경호원은 머리만 옆으로 기운 유교사가 무사하다고 판단하여 별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상범은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뒤에도 대통령 근접 경호를 계속했다. 만취한 대통령을 업어서 모시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은 업히는 것이지 라고 했다. 대통령은 업고 가는 그의 뒤통수에 꿀밤을 주면서 요놈아 요놈아 라고 했다. 박상범은 17명의 정부 요인이 피살된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 경호했으나 무사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초대 경호실장을 거쳐 보훈처장을 역임했다. 박상범이 살아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태원이 적극적으로 확인 사살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김태원은 지금 자신이 누구 편에 서서 총질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서운 과장의 명령이라고 하니 그냥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의 시체 검안서를 보면 김태원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 김태원이 맨 처음 쏘았던 안재송 경호부처장의 경우 엉덩이에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김태원은 경호원 대기실의 출입문 입구에 서서 먼 발치에서 비스듬히 안재송을 겨냥하여 쏘고 있다. 적극적인 사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정소령은 검안서에서 안재송의 치명상은 박선호에게 맞은 제1탄이 가슴 속을 파고들어 심장에 손상을 가져온 때문이라고 했다. 즉 김태원이 20분쯤 뒤에 쏘았을 때는 안재송은 사망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김태원은 정인영을 쏠 때는 한 발을 쏜 후 다음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기주를 쳐다봤더니 그가 시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줄로 알고 다시 한 발을 쐈다고 했다. 정상우 소령의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정인영은 박선호가 쏜 총탄이 목을 관통하는 바람에 기도와 혈관이 파괴되어 거의 즉사했다고 한다. 김태원이 쏜 총탄은 그의 허리를 관통했지만 복강 내에 손상은 없었다. 김태원은 정인영을 향해서 2발을 쐈다고 진술했으나 검안 결과로는 한 발밖에 맞지 않았다. 이것도 김태원이 살해의 의지를 가지고 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방에 쓰러져 있었던 김용섭 경호원을 향해 김태원이 발사한 총탄은 엉덩이에 맞았다. 그 전에 이미 김용섭은 5발을 맞은 상태였다. 5발 중 4발은 가슴에 맞았다. 검안 의사는 이 가슴의 총상을 치명상으로 봤다. 김태원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차지철을 쏠 때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마루에 서서 비스듬히 안방을 향해서 2발을 쐈다. M16 총탄의 탄피 2개가 오른쪽으로 튀어 현관 부근에서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도 김태원이 확고한 사리를 가지고 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쟁점은 차지철이 언제 사망했느냐는 것이다. 정상우 소령은 김재규가 차지철의 가슴에 쏜 제2탄이 혈흉에 의한 호흡 부전 및 심장 부전을 일으켜 차 실장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단했다. 김태원이 20분 뒤에 차지철의 복부에 쏜 2발은 그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옆방에 피신해 있었던 심수봉은 차지철이 있던 안방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심수봉 증언의 문제점으로서 김태원의 변호인이던 김홍수는 이런 요지에 지적을 했다. 심수봉은 6, 7발의 총성 뒤에도 그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음은 거리가 먼 안방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고 가까운 주방에 있던 정보부 직원 김용남, 이정호의 신음이었을 것이다. 정상우 소령은 전역한 뒤에 전남의과대 병리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1991년 11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차지철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 폐를 손상당하고도 약 20분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11.6 사건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없었다는 점이다. 검안만으로 사인을 판단할 수 없고 증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강압적인 분위기의 수사 때 이루어진 자백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기록상으로는 김태원이 쏜 총탄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확증은 없다. 따라서 확인 사살이란 용어는 과장으로 판단된다. 김태원에 대한 최종 심리 과정에서도
대법원 판사 14명 중 7명이 파기환송의 의견이었다. 마지막 회의에서 한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 8대6으로 피고인의 상고 기각을 합의하게 됐고 그는 사형에 처해졌다.